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주요 인선들을 마무리하면서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여당 신임 지도부 중에 가장 막내죠. 그리고 네. 젊은 피,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 최고위원님. 사실 이제 여당 지도부가 정말 젊어졌는데 네. 지금 장 의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저는 되시죠? 한국 나이로 하면 36이고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만 나이 도입하게 되면 생일이 안 지나서 34. 최연소 그러니까요. 게스트. 저희 아마 우리 정치펀치 출범하고 나서 우리 젊은 기자들 빼고 나면 가장 그렇죠. 외부 인사로는 가장 젊은 네, 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틀 전인가요? 그 대통령실에 네. 여당 지도부가 다 초청받아서 가서 만찬도 하고 하셨는데 그때 뭐 대통령님이 직접 지침을 내린 레시피로 식사를 하셨다는데 어떤 메뉴였죠? 그 음식이 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꼼장어랑 그 아나고라고 하잖아요. 네, 네. 꼼장어인가요? 네. 뭐 그거를 굽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만 데쳐서 아. 나물이랑 간장에 찍어 먹는 음식이 그렇죠. 나왔는데 항어라 그러나요? 그런 그 비슷한 여수에서 그렇게 네, 먹는데 그걸 이제 대통령님께서 원래는 이제 대통령실 요리사들이 구워서 내는 거. 네. 이건 살짝 데쳐 먹는 게 더 와, 맛있다라고 맛있죠. 레시피를 알려주셔서 직접. 네. 와. 되게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제 김치 콩나물국 이야기를 우리 조수진 최고위원도 다른 라디오에서 김치 하셨는데 콩나물국. 그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예. 국이 나오고 다들 한 숟가락 뜬 다음에 네. 거의 모든 최고위원들이 와 이거 너무 맛있다라고 동시에 오. 이야기를 했어요. 해장하기 딱 좋은데요. 아니, 처음에는 좀 이거 너무 단촐한 거 아닌가? 네네. 그래도 대통령실인데 약간 뭐 한우 들어간 국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대통령께서 그걸 쓱 보시더니 이것도 내 레시피로 만든 와. 거라고 요리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김치 콩나물국 하면 좀 맛이 상상이 되는데 네. 뭔가 특별함이 있었나요? 그 굉장히 얼큰하고 시원했던 것 같고 뭐 자세히는 안 알려주셨는데 네. 아마 역사상 그 대통령실 요리사에게 요리 알려주는 최초의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예, 저희도 왜 다른 이제 친윤 인사들 만나 이제 우리 초청하면 라면을 맛있게 끓였다, 김치찌개를 네, 맛있게 맞아요. 끓였다. 레시피가 장난이 아니에요. 또 그 계란말이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야 대통령님의 도대체 이 레시피는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근데 굉장히 이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대통령님 처음 모시는 게 알려졌던 게 2021년 6월이거든요. 네네. 그때 연희동에서 모종린 교수님과 거기서도 이제 음식을 고르는데 네. 그 스웨덴에서 많이 먹는 미트볼 메뉴가 하나 있었어요. 오. 근데 그걸 딱 짚으시면서 이거 북유럽 방식 내가 궁금했다 먹어보고 싶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좀 남다르시고 평상시에는 네. 이제 검찰에 계실 때는 주말에 네, 대통령이 운전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광장시장이나 네. 뭐 이태원 뒷골목 이런 데를 혼자 걸어 다니거나 오. 친한 후배 한 두어 세 명이랑 걸어 다니면서 네. 그냥 보이는 맛집 들어가고 하는 게 취미 생활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전에도 보면 김건희 여사랑 당선인 시절 때도 뭐 광장시장 맞아요. 가고 시장 그랬던 게 가서. 기억이 나요. 그게 어쩌다 보이는 연출이 아니라 네. 그냥 늘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네. 거리 다니고 골목 다니고 그렇군요. 걸어 다니시면서. 사실 음식이란 게 겨우 밥 먹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사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음식이에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직접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해주고 베푸는 거 이건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뭐 여담이지만 한일 정상회담 가서도 만찬장에서 네. 기시다 총리와 이 음식은 이렇고 저 음식은 이렇고 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번에 싶습니다. 안 그래도 128년 전통의 오므라이스와 돈가스집, 네. 경양식집 가는데 아마 거기서도 이거 레시피가 뭐다 이런 얘기하면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기시다 총리가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과 함께해서 그런지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고요. 네, 굉장히 화기애애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선 초반부터 이 대통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이 네. 이제 다수 그렇죠. 지도부에 입성했기 때문에 낯가림을 하거나 초반에 뭔가 탐색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 뵙자마자 다들 허심탄회하게 격이 없이 네. 이야기를 네. 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좋았던 게 사실 이번 회담에
이 백미라면 네.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월 2회 정도 이제 정기 회동 그렇죠. 이게 성사되느냐 마느냐가 사실 만찬 이전에 언론들의 많은 관심사였는데 네. 이것도 뭐 딱딱한 분위기에서 뭐 이거 회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한 게 아니라 만찬 말미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저희 좀 대통령실과 당이 네.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견이 네. 있어서 예. 좀 뭐 자주 뵙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막내니까 네. 옆에서 대통령님 자주 뵙고 싶습니다. 자주 만나 주세요라고 막 그냥 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네. 대통령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뭐 그래 뭐 자주 보지 뭐 한 달에 한 2번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월 2회 정기 회동으로 딱 성사가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때마다 또 새로운 레시피가 등장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님에 대한 네.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네.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하셨습니다. 네. 당원들이 끝까지 믿고 지지를 보내주신 건데 네.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선거를 하면서 전국을 다녀보니까요. 네. 이게 선거라는 게 그 기간 한두 달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야당 때부터 방송 많이 하고 또 그렇죠. 그렇죠. TV조선 이런 데 나오면서 얼굴을 좀 알리고 익숙하게 여겨졌던 게 좀 큰 도움을 받았던 네. 것 같고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 대의 명분은 네. 후보 개개인의 호불호나 잘나고 못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뭐 부족하고 모자란 게 참 많은 사람이지만 누가 윤석열 대통령님 잘 도울 것인가. 네. 네. 남은 1년 동안 좀 대통령이 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네. 당에서 잘 뒷받침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걸 보고 판단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당 대표부터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까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당선이 되긴 하셨지만 좀 여러 의혹들로 잡음이 네, 네.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좀 불법 레이싱도 있었고 웹소설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우선 이제 불법 레이싱 그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좀 받게 되셨잖아요. 네, 네. 증거 없다, 무혐의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네. 정치권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인물이다라는 거는 국민 여러분께 네. 좀 인식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뭐 네덜란드에서 드럼 치다가 네. 소설 쓰고 뭐 자동차도 좋아했고 어릴 네. 때. 근데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다양한 경험한 게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네. 이 정치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네. 다만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없었고 증거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조사 받으라고 하면 예. 간단히 조사 받고 무혐의 종결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 현재 이 지도부가 완전히 이제 친윤 지도부다. 그래서 동색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한데 현재 지도부에 대해서 자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비율상이나 구성으로 보면 네.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은 게 맞죠. 네. 하지만 이 연포탕에 네. 딱 간을 낼 수 있는 네. 우리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이 들어왔잖아요. 네. 아, 네. 근데 사실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네. 저희 정말 2달 동안 죽어라 선거에서 겨우겨우 최고위원 됐는데 네. 지명직 누가 되느냐가 되게 관심거리예요. 아, 그렇군요. 저희랑 똑같은 의결권을 가지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 도우셨던 분을 네. 네.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것 자체가 네. 나름대로 의지를 좀 많이 보여준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저는 비공개 최고회의나 사전 최고위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네. 우리가 친윤 많이 뽑는다는 논란에 너무 쫄지 말자. 아, 네. 굳이 그런 거 의식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다, 대표님. 아, 네. 왜냐하면 당원 여러분께서 네. 윤석열 대통령 잘 도와서 1년 뒤 총선 치르라고 의미 부여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의 국정 과제라던가 네. 신뢰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 막 네. 막무가내로 또 탕평한다고 다 드리는 게 네. 네. 당원 여러분의 뜻에 반하는 길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신뢰관계가 담보된 지도부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나 지지자 의견도 잘 들으면서 나가면 되는 거지 무리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막 언론의 비판을 의식해서 막 이 칼라가 맞지 않는 사람 임명할 필요는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장 최고위원님은 가장 이제 젊고 네. 또 청년 최고위원이고 한데 이번 지도부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용산 대통령실 만찬에서도 네.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랑 김병민 최고위원을 탁 집으면서 네.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많이 싸워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요. 네. 제가 방송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최고위 일정이나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도 네. 방송 나가서 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에 사실 근로기준법 위헌안 법안이 네.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것도 다른 인터뷰에서 청년층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좀 더 진정성 있게 홍보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의견을 또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 세대가 온라인을 통해서 막 내는 다양한 의견들을 네. 좀 가감 없이 지도부나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그 근로 시간 개편안은 사실 좀 잘못 알려졌어요. 네.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라 유연화하자는 거였는데 그 잘못해서 그냥 69시간 내내 일하는 걸로 알려져 갖고 젊은 층들에서 아니 뭐 우리가 무슨 노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을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의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거할 때부터요. 민노총이랑 싸우는데 남은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민노총의 대항마가 MZ세대 노조들이 모인 새로 고침 협의회라고 그렇죠, 생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분들 제가 대선 때부터도 만나고 나름의 교류를 해왔는데 네. 그분들도 이걸 반대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적어도 우리가 민노총의 대항마인 이 젊은 노조들 네. 새로 고침 노조 정도는 설득하고 이 공감대를 만든 그렇죠. 다음에 국민들께 이걸 드려야 이게 이야기가 되지. 네. 거기마저 69시간이라는 프레임에 오해를 해서 네.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역풍이 너무 클 수 있다. 그래서 아. 다행히 재검토 지시가 내려오고 네. 저희 당 차원에서도 네. 그 새로 고침 노조와 공청회도 열고 계속해서 좀 이 음. 유연하라는 원래 의미를 알리는 활동을 좀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청년 정치인 하면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의도 2030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분석 기사인데 좌충우돌 이준석, 박지원은 부침을 거듭하고 있고 윤석열 키즈 장예찬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물론 좋은 얘기니까 이런 기사 보면 당연히 기분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이런 평가 좀 어떻습니까? 들으시면. 근데 이제 저도 젊은 사람이고 뭐 방송은 오래 했지만 현실 정치 겨우 2년 차인데요. 네. 그래도 정치를 이 곁에서도 보고 안에서 경험해 보면 늘 부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당대회에서 당원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우쭐하거나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순간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여주신 지지나 뭐 사랑은 제가 잠시 빌린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 성공시키라고 빌려준 것이다라고 늘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두 분과 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뭔가 바꿔야 될 게 생겼을 때 네. 그 두 분은 이 바꿔야 될 거 100%면 네. 100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성세대와 그냥 냅다 싸워버립니다. 아, 네. 근데 저는 바꾸고 싶은 게 100이면 네. 이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도 40, 50 바꿔도 저는 나아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기성세대랑 싸우기보다는 어른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대화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바꾸고 싶은 걸 10개 다 못 바꿔도 네. 설득과 이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4개, 5개는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다음 나머지 5개는 제 뒤에 누군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게 사실 보수의 가치라고 그러네요.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그 차이가 좀 결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 보면 천아용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웠던 분들이 나서서 처음에 초반에 선전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거 선거 끝나고 말했다가 나름 화제가 네, 됐었는데 맞습니다. 네.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제였던가요? 우리 강준만 교수님이 기고한 글을 보니까 네. 강 교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전 대표가 컷오프 이후에는 좀 빠져줬어야 된다. 네. 아, 그렇죠. 제가 선거 마친 다음 날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컷오프 통과하는 데는 분명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네. 영향이 컸을 텐데 네. 네. 그 이후에는 천하람의 정치가 뭔지 네. 또는 저와 경쟁했던 이기인의 정치가 뭔지를 좀 더 많이 네. 부각시켜줬어야 되는데 네. 이 전 대표가 방송 너무 많이 하고
본인이 그렇죠. 후보인 것처럼 막 언론에 노출되니까 관심도는 좀 끌어올릴 수 있지만 네.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보기에 그 이준석과 4명이지 그 4명 개개인이 좀 안 보였던 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도 지금 좀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싶고 아, 그렇죠. 이준석 퀴즈라고 찍히면 그걸로 너무 낙인이 돼버리니까. 네, 그리고 보수 정당 내부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비호감도는 굉장히 높다고 저 예. 스스로 네.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뭐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용인을 이간질해서 제가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이미 선거 다 끝났는데 네, 그게 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근데 정말 진심으로 애정 어린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 그 4명의 후보가 이준석이라는 그림자에서 빨리 탈출하면 탈출할수록 어. 또 우리 당의 좋은 자산도 될 수 있고 네. 본인들의 정치적 그 입지도 당장은 좀 어려워질지 몰라도 네. 왜냐하면 이 전 대표 팬덤이 되게 강성이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도 지난해부터 대립한 이후로 늘 말도 안 되는 악플이나 뭐 이 중상모략에 시달리는데 그게 당장은 무서워 보여도 네. 네. 거길 벗어나면 네. 훨씬 더 넓은 우리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상모략에 시달리셨나요?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요. 아. 그 제가 네덜란드에서 음대를 나왔는데 네. 아니 학력 위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학력 위조를 할 거면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하지. 뭐하러 거기서 드럼 치는 걸 뭐하러 위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이야기들을 그 팬덤에서 막 하는데 네. 개딸이랑 거의 비슷한 집단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참 이게. 그래도 그 팬덤에서 벗어나서 네. 자기 길을 가는 게 조금 돌아가더라도 멀리 가는 길이다라는 진짜 진심 어린 충고를 네.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정말 이제 당 지도부에서 처음부터 이견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 아. 이준석은 안 된다. 네. 막 이 갖고 막 논란이 있는데 이준석 끌어안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끝내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 논란도 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자분들이 침소봉대한 것 같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께서 끌어안아야 한다는 건 네. 뭐 이 전 대표 태도가 변했다는 전제를 두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상태에서 무조건 뭐 끌어안자라는 네. 말씀이 아니셨고 아,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저희가 큰 뭐 이견이 없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이 전 대표의 정치 행보나 공천에 대해서 제가 질문 많이 받는데 예. 네. 굳이 지금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사법 리스크.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어 있고 네네. 검찰 수사가 재개되잖아요. 네. 근데 경찰에서 수사까지야 아무거나 다 하지만 네. 이거 혐의가 있습니다. 네. 기소해야 됩니다 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대부분은 경찰까지 안 가고 그냥 무혐의 종결이 돼요. 네. 그러면 이 검찰 수사라는 난관을 넘을 수 있겠느냐. 음. 그걸 넘고 돌아오면 네. 그때 가서 뭐 반성하고 성찰했는지 네. 다시 보면 되지. 지금 뭐 미리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며칠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안철수는 안고 가고 이준석은 안고 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본인이 또 글을 썼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분의 그런 SNS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네. 또 많은 기자분들 또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투리 쓰면 참 징하죠. 아, 네. 징해요 정말. 징하다. 오죽하면 전당대회 날 대통령님 입장하시는데 그 배경음악을 가지고도 그새 못 참고 그걸 아, 글쎄요. 뭐. 생중계로 보다가 막 정말 뭘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징한데 저는 그 뭐 안고 가라 말하는 말보다 네. 비상식과 상식의 대결이라는 말이 참 거슬렸어요. 아, 예. 그러면 김기현 지도부를 선출한 우리 당원들의 마음 네. 또 오늘 발표된 뉴시스 여론조사를 네.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 이상이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잘 뽑았다라고 판단해 주셨거든요. 네. 그 70% 넘는 당원들이 다 비상식인 것이냐. 아.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이 사람은 무조건 틀렸고 나쁘고 절대 악이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전 대표가 지금 저희 당의 어떤 중진 선배 의원들이나 새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스트적입니다. 네. 이거는 자유주의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지도부가 가장 중요한 게 총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결국은 그걸 하려면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 아닙니까? 네. 공천. 이 정말 잘못하면 이 친윤 공천이 되고 또는 진윤 간별사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망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네. 그런 우려가 없지가 않습니다. 지금 비윤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고요. 제가 뭐 지도부 막내로서 네. 섣불리 공천을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말할 계제는 전혀 아니지만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에서 지면 누구든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네. 근데 이제 경선 자체를 안 하게 만들려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네. 물론 일부 지역구는 신인 등용이나 새로운 인물 영입하기 네. 위해서 전략 공천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정한 경선이 좀 담보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이 공정한 경선이 담보되려면 당협위원장이 기득권을 또 내려놔야 돼요. 아. 그 지역의 당원 명부라던가 네. 뭐 책임 당원들 전화번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 경선 전부터 경쟁 후보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 내려놓기가 있어야만 네. 도전하는 후보도 그렇죠. 납득하고 네. 맞아요. 도전 받는 위원장들도 어쨌든 경선 시켜주는 거니까 네.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과반 이상 총선 승리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해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입법이 다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안에도 막 이재명표 예산 막 끼워놓고 네. 제일 답답해할 사람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실 거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 뭐 언론이나 비윤 진영에서 네. 뭐 윤 대통령이 엄청 검사 공천할 거다, 네, 할 거다 지금 하는 뭐, 거 자체가 네. 좀 잘못된 프레임인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럼 윤석열 사단 40~50명 낙하산 막 네. 이런 설이인데 그건 그 전혀 그거는 뜬금없는 얘기인가요? 너무 섣부른 이제 진단인 것 같고요. 네. 뭐 새로운 인물들이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이 도전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야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 총선 판이 어그러질 정도로 막 잡음을 내거나 이런 걸 안 되게 만드는 게 저희 지도부의 또 역할인 또. 것이고 그렇죠. 무엇보다 총선 승리가 가장 간절할 사람을 단 한 명 꼽으라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네. 뭐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당무에 개입은 안 하시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우려를 우리가 너무 일찍 막 호들갑 떨듯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공천도 중요하지만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들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 네. 우리가 어떻게 국민 여론 설득해서 잘 통과시킬지 네. 의석수 없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요. 네. 이번에 반도체 세액 공제는 민주당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필요한 건데. 네. 그 제2의 반도체 세액 공제 같은 걸 이 여당이 어떻게 만들지 아. 그 고민을 해야지. 네.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분들이 막 벌써부터 공천 걱정하는 거, 네. 이거 되게 배부른 소리다. 아. 잘해서 정부 입법 많이 통과시키면 네. 국민들이 알아서 국회의원들 일 잘하네. 네. 한 번 더 해라 할 거고요. 네. 아니, 의석수 핑계만 대면서 뭐 하는 게 없으면 네. 너네 뭐 했는데 네. 바꿔야지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걸 지금 막 미리 뭐 누가 내려온다더라 만다더라 걱정하는 것 자체가 좀 배부른 소리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일제 강제징용 이 해법을 내놨는데 야당에서는 이걸 갖고 무슨 뭐 국치다 거의 뭐 늑약이다 막 이러고 비판하고 있고 또 국민 여론도 일단은 친일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별로 좋지가 않은데 네.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간다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조선일보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를 네. 하나 봤는데 그 당시 피해자 세 분이 네. 일본 용서가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네, 그렇죠. 이 인터뷰들이 실려 네. 있더라고요. 예. 참 감동을 받았어요. 네. 물론 그 피해자분들 모두의 마음이 아직까지 뭐 하나로 모아지진 않고 있지만 네.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렇죠. 소신인 것 같고 네. 이 부분은 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겁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그렇죠. 위안부 합의 다 뒤집고 자기 정권 안에서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그 네. 징역 판결이 자기 정권에서 나오는데 그걸 5년 내내 그냥 못 본 척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치는 지지율 통치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율에 조금이라도 해가 가는 거 그냥 안 건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율 조금만 더 오면 그냥 돈 다 풀어버리고. 네. 연금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실이나 당의 정무적인 라인이 네. 이거 하면 지지율 좀 떨어진다는 그렇죠. 걸 왜 모르겠습니까? 네. 네. 그 보고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제 강제징용 해결을 해야 되고 연금, 교육, 노동개혁 다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지율은 안 좋죠. 경제계에서 그리고 한일 관계 회복해야 된다. 네. 이게 보이지 않는 뭐 반도체 부품 산업이나 네. 이런 데에서의
데미지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많이 맞아요. 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도 경제인들이 대거 순방에 참여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우직하게 이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네. 이 역사적 평가는 한두 달이 아니라 네. 뭐 1, 2년, 길게는 네. 10년 이후에 재평가받을 일이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담대한 결단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그렇죠.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유엔까지 환영을 했죠. 만약에 일본이 우리가 하는 수준의 노력을 하지 않고 호응을 안 하면 그렇죠. 이제 거꾸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리가 아니라 일본 너네 너무하는 것 같다. 아. 한국이 저렇게 지지율까지 깎아먹으면서 나오는데 그렇죠. 너네도 좀 화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4월에 참의원 선거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재보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부 선거가 있어서 사실은 4월 이전에는 아주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네. 그 4월에 일본 내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해서 일본 정부도 좀 더 전향적인 호응안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의 여론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이 박수 칠 만한 모습을 좀 만들어내야겠죠. 네. 제가 알기로 일본 정부도 기시다 총리가 1차 만찬 이후에 2차 이제 만찬을 따로 한 번 더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1박 2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저녁을 2번 먹자고 제안을 네.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게 그 오므라이스집 오므라이스 몇십 년 128년. 그 자체가 일본 정부도 나름의 성의를 보이고 싶어하는 예. 옛날에 일본 총리가 아베였나요? 그때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횟집 그 스시집 가서 정말 오래된 스시 가서 먹은 게 기억나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아. 컨셉으로 지금 우리 대통령을 대접하겠다 네. 이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 가게가 또 윤석열 대통령 과거 일본 오갔을 때 추억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윤 대통령이 한번 가본 집이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 그래서 네. 그 나름의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한일 양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 그래 그래도 우리가 좀 몸 만족스러워도 네. 일본이 좀 더 나아지겠지 하고 좀 차츰차츰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네. 이게 98년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 시대적 요청이라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25년이 지났습니다. 아, 예. 네. 그 지금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 가보면요. 거리에 한국말밖에 안 들린대요. 아, 맞아요. 한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그쵸.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저희 젊은 세대에서는 네. 반일 감정이 이제 잘 안 먹혀요. 아,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일본을 극복했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일본한테 뭐 그러니까 꿀릴 게 없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 청년들 중에 네. 평범한 제 주변의 네. 청년들 중에 일본 가요를 듣거나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 보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일본의 평범한 청년들은 BTS, 그렇죠. 트와이스, 네. 뭐 블랙핑크 네. 드라마. 다 K-팝 듣고 그렇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저희 젊은 세대로 갈수록 우리가 일본을 극복했기 때문에 아, 더 오히려 이제 동등하게 그렇죠. 대화할 수 네. 있다. 막 그 반일 선동에 막 놀아나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라고 봐서 시간이 갈수록 미래 세대가 이제 주역이 될수록 이 한일 문제도 점차 해결될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부가 뜨자마자 논란이 하나 생긴 게 5.18인데 아. 김재원 최고가 갑자기 5.18 헌법 전문에 넣는 대통령 공약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갖고 또 좀 논란이 네. 일었는데 물론 사과는 하셨어요. 네. 근데 조금 첫 출발부터 약간 예. 좀 기스가 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지도부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네. 네. 이제 처음에 액땜하고 시작하는 아. 게 네. 끝이 좋으면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계기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사과를 하신 것처럼 네. 저희 다른 최고위원들도 우리 말의 무게감을 한 번 더 그렇죠. 깨닫고 어.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아. 생각하는 계기가 돼서 네. 앞으로는 당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실 만한 언행을 저희가 더 주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지지자들 모인 곳에서 좀 기분 좋게 네.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죠. 그 부분은 김재원 최고께서도 공식 사과를 아주 깔끔하게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이게 네. 막 더 추가적인 논란이 될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좀 더 강경하게 입장을 또 표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선을 잘 그었던 것 같고 음. 그 이전 지도부와 저희가 달라야 되는 건 누구 한 사람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막 같은 지도부 있는 사람들끼리 막 물고 뜯고 막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전엔 예. 그랬죠. 적절하게 네. 이게 모든 게 적당이라는 게 참 중요한 네. 거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하고 김재원 최고가 사과할 수 있는 또
또 시간을 들인 거고 네. 본인이 사과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렇죠. 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야당 문제를 좀 얘기해봐야 되겠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뭐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리고 예. 있는데 이번에 정말 또 측근이 한 명 또 극단적 선택을 해서 정말 안타깝긴 한데 이재명 대표인데 나랑 무슨 관계냐 또 이런 식의 그럼 약간 검찰 탓이 내 탓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라면 만약 뭐 제 잘못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와 같이 일했거나 제 주변의 사람이 5명이나 저 때문에 죽었으면 네. 네. 정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송국 카메라 앞에도 못 설 것 같아요. 네. 그 5명 얼굴이 네. 떠올라서요. 보통 사람은 5명이 아니라 한두 명만 그렇죠. 그래도 어디 네. 밖에 못 나갈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죄책감이나 미안함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제가 고 전영수 비서실장님이 돌아가시고 목요일 밤에 네. 금요일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걸 봤는데 네. 네. 눈을 이렇게 뜨고 이게 어떻게 내 탓이냐 검찰 탓이다라고 막 하는데 예. 살기가 느껴져서 무섭더라고요. 아. 제가 대선이나 지선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고소를 2번 당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직접 고소 당한 게 제 훈장이기도 한데 네. 모두 무혐의 종결이 됐지만 네. 이제 솔직히 좀 무서워요. 저도 우리 집 앞에 CCTV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돌아가신 분은 문 앞에 CCTV를 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압박을 받았길래 자택 앞에 CCTV를 달았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네.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 집도 이제 지하 주차장인데 네. 아니 그 오토바이 헬멧 쓴 사람이 막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 농담이 아니라 한 번씩 들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누구보다 날카롭게 이재명 대표 지적하고 예. 막 저는 그 아들 문제에 지적했다가 고소당했거든요. 근데 그 자식 문제는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등골이 이제 서늘해져요. 서늘하다. 예. 네. 근데 저희가 정치 평론하고 정치인들끼리 공방 주고받으면서 이런 공포를 느껴야 된다는 거는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비정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려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도 내려놓으시고 네. 정치를 내려놓으면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부결할 일도 없이 영장 심사 받게 되니까 네. 빨리 좀 국가의 품으로 가시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적어도 공포감은 안 느끼고 예. 좀 정상적인 민주당 지도부랑 네.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러니까 싶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민주당 전대에서 후보가 박용진, 강훈식이었는데 네. 네. 뭐 박용진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근데 그 사람들이랑 서로 비판한다고 해서 공포감을 느낄 일은 아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 적어도 누가 막 목숨을 끊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 네. 최소한의 어떤 상식의 기준은 지키는 정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또 누굴 내쫓아야 한다 이런 분열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민생 챙기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잖아요. 야당과의 관계도 지도부로서 잘 이끌어가야 할 텐데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일단 김기현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를 좀 일찍 만났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하신 거다. 네. 다만 저희가 협치도 하고 법안 통과 위해서 대화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도 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볼 게 사법 리스크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보니까 무슨 급식소도 갔다가 어디 현장도 갔다가 네. 하는데 그 이야기 하나도 안 물어봐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법 리스크 재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증언과 진술이 나오고 또 네. 비극적인 사고가 터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생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민주당도 다음 총선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 빨리 정리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네. 국민들을 위해서도 나은 길이다. 네.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있는 게 낫지만 그러길 바라죠. 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 네. 또 민생 법안을 풀어나가야 되는 이 정치적 입장에서는 네. 도의사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게 선결 과제고 네. 그러면 여야 간의 협치나 좀 법안 통과 협조도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오히려. 싶어요. 네. 네. 근데 총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있으면 필승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있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거라고 봅니까? 네. 아하. 이런 일이 터졌다고 물러날 뿐이면 개항에 출마를 안 했을 겁니다. 네. 아,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대선 지고 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 지고 자기는 그 꿀지역구인 개항 가서 당선되고 바로 또 낼름 당대표 나오고 네.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불태전의 의지를 갖고 끝까지 버틴다. 이게 뭐 옥중공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CBS 논설위원 네. 취재로 옥중공천이 아니라 저는 해외 도피 공천도 할 뿐이다. 그래서 일단 다음 총선은 이재명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 오늘 새로운 네. 헛소리 하나 나왔네. 해외 해외 도피. 도피 공천. 이거는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우리 장 최고위원님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의 이 젊은 피로 정말 새로운 또 미래 세대 대표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은 좀 늙은 당 또는 뭐 또 영남당 막 이런 네. 얘기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새로운 젊은 보수의 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저희가 특정 인물에 의존해서 젊어지는 건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의존했더니 이준석이 망가지니까 청년 정치 전체가 좀 안 좋은 그렇죠. 선입견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장예찬이라는 인물이 이준석의 대항마가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건 이 대선 때 젊은 세대의 호응을 받았던 공약이나 국정 과제들 네. 이건 이준석 전 대표와 거의 무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집권 여당으로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면 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네. 좀 폭넓게 젊은 사람들 등용문을 열어준다면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씩 더 젊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래서 당원 여러분도 저 한 사람에게만 너무 많은 관심을 주시거나 너무 많은 기대를 주시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주변에 또 좋은 인재가 있으면 추천도 해주시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청년 지방의원 311명이 당선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으로. 아. 역대 최다인데요. 그러네요. 그런 원석들, 씨앗들을 또 지방 정치에서부터 잘 키우는데 그렇죠. 그럼 위로 네. 더 올라오면 되죠.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혹시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생각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는데 네.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당연히. 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선은 지도부로서 우리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하는 데 역할을 하면 네. 당원들께서 너 일 잘하네. 네. 한번 나가봐라 해주실 것이고 네. 저희 지도부가 잘 못하면 음. 당이 힘들고 정부가 힘든데 제가 뭐 제 살 길만 찾아가는 건 맞지 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지도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네, 오늘 이렇게 장혜찬 최고위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 정치펀치에는 오늘 처음 출연하셨잖아요.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정치펀치 참 재밌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조 기자님, 네. 아. 그 분량도 다 받고 아, 자주 이제 조선일보 유튜브 보고 있는데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정치펀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의 행보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장혜찬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국민의힘의 앞으로 미래 정치, 젊은 정치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